안녕하십니까. 필사의 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오전 7시 56분입니다. 오늘 굉장히 일찍 촬영을 시작하는데요. 왜냐면 어제 일찍 자고 오늘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독서가 많이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서를 부지런히 하고자 일찍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러했다 상식 돌 김용옥 선생님의 책을 이제 오디오북으로 할 텐데요.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첫 번째 시사성 때문입니다. 시사성. 지금 이 탄핵 정국을 윤석열의 계엄으로 인한 탄핵 정국을 정리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저의 경험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저의 경험도 같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골랐고요. 두 번째는 상식이라는 제목 때문에 골랐습니다. 저도 이 채널에서 늘상 상식과 교양을 강조하고 있는데 상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상식이 과연 뭔지 이런 것도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정견이는 아침에 얌전히 있네요. 자, 오디오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자, 상식 우리는 이러했다. 돌 김용옥 지음 통나무 출판사에서 발의됐습니다. 첫 장면에 1919년 3월 동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1 만세혁명은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꾼 거대 사건이다. 왕정이 민주의 가치로 제국 지배가 민족 해방으로 전환되는 의식의 대혁명이었다. 이들의 대한독립 만세 함성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민주공화정의 헌법이 만들어졌고 우리 민족 민주국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 사진은 2025년 1월 강화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은 통치 2년 반 동안 자기가 내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배신했다. 그래서 민중은 일어섰다. 12.3 쿠데타를 무산시킨 빛의 혁명은 19세기 세도 정치 이래의 해묵은 불의를 일수하고 민주를 심화시켰다. 이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다. 동의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목차는 쭉 여러 개 대단히 많은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대충 봐도 한 60여 개 정도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서막. 엄마, 거머리가 온몸에 붙어 피를 빨아먹고 있어. 어떻게?
나쁜 피는 좀 빨아 먹혀도 괜찮은데 이건 안 되겠네. 괜찮아. 일어나서 떼면 돼. 걱정 마. 왕 거머리에 손을 대니 뭉클.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다. 눈을 뜨니 방에 있는 모든 형상이 의인화된 괴물처럼 나를 위협한다. 공부하는 책상에 있는 조명기구, 쌓여있는 책들, 서가의 모습 등이 나를 노려보는 괴물처럼 위압적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얼른 방불을 켰다. 방불이 들어오는 너무도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괴물들은 몸을 비트는 괴이한 동작을 하면서 사라진다. 내가 몇 년 전 동학의 성경인 동경대전의 주석을 달 때 이 괴물들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다가 꼬꾸라져서 머리 한복판 정수리가 까져서 20대 바늘이나 꿰맨 적이 있다. 샘물이 솟아나듯 출혈이 심했다. 대형 사고였다. 그 뒤로 무의식적이지만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면 우선 불을 켠다. 정신을 가라앉힌다. 괴이한 형상들은 사라진다. 내 꿈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류병 환자가 된 것도 아니다. 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건강하다. 변을 잘 보고 긴 시간 잠을 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꿈을 꾸고 괴물들과 격투해야만 하는 위기 상황에 봉착한 것은 나만의 심리 상태가 아닐 것이다. 온 국민이 이념적 분별이나 감정상의 호호를 불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미스러운 의식 상태에서 잠자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호소하는 작금의 현상이다. 네, 그렇죠. 아이고, 불안한 나날들을 우리는 견뎌왔고 견뎌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 갈등이 심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봉합되기에는 좀 힘들 것도 같고 저도 계엄이 일어나고 며칠 동안 잠이 잘 안 왔어요. 한 2주 정도는 잠이 제대로 안 왔던 것 같은데 그 2주 동안 참 뉴스에서 눈을 못 떼고 계속 뉴스를 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온 정신이 그쪽으로 쏠려 있고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죠. 왠지 불안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엊그제 저녁 나는 국립극장에 있었다. 해오른 극장에서 국립무용단의 향연이라는 작품을 보았는데 아름답고 신나기가 그지없었다. 궁정무용으로부터 민속무용에 이르기까지 전통을 고수하는 몸짓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2시간 채 안되는 시간의 연속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분류하여 담았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전통춤의 잡동사니 옴니버스 공연처럼 오해를 줄 수도 있으나 이 공연은 전통 의상을 쓰면서도 색감을 고졸한 단색의 단백미를 극대화시키는 흐름 속에서 단순화시키고 매듭을 활용한 무대 연출이라든지 신바람의 동정의 리듬이 매우 절도 있게 연속성을 이루고 있어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전통을 초월한 색다른 차원의 마감을 과시한다. 나는 향연이라는 국립극장의 무대를 쳐다보면서 조선민족의 유장한 혼맥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게 국립극장 향연 2024년 12월 19일 때의 얘기네요. 계엄이 일어나고 한 보름 이후 정도 되는 시간에 얘기인 것 같습니다. 춤과 노래의 민족. 우리가 흔히 우리 고대를 말할 때 들먹이는 위지동의전의 한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위지동의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책이 아니고
삼국지의 한 부분인 위나라 역사를 가리키는데 위나라 역사 중에서도 동의를 기술한 전을 말하는 것이다. 전이란 사마천 역사 기술의 한 양식이다. 이 위지 동의전을 집필한 사람은 진수라는 서진의 관원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조보다 한 시대 아랫사람이고 노자 도덕경의 줄을 단 왕필과라 동시대의 사람이다. 동의전이라는 것은 방대한 인류학적 탐사 보고서인데 진수가 동의가 사는 지방을 다 밟고 다니면서 수집한 것은 아닐 것 같고 그 이전에 이 지역에 관한 탐사 보고서가 많이 있었던 것을 종합하여 이 귀중한 자료를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 동의전은 또다시 부여전, 고구려전, 동옥저전 등등으로 나뉘는데 끄트머리엔 한전이 있다. 한전이 기술하는 지역 문화는 전통 예술의 본향이라 할 전라남도 진주 문화권을 포섭한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다. 매년 5월 파종을 끝내고 나면 땅의 신과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한 곳으로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술을 마시는데 밤과 낮으로 쉼이 없이 계속된다. 그때 춤을 설명하면 수십 명이 같이 일어나 줄 맞추어 서로를 따라가는 식으로 전개된다. 땅을 확 내디어 밟는데 이때 머리를 내렸다가 다시 확 제켜 올리는 동작을 한다. 이때 사람들의 손과 발의 동작이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응답하게 된다. 그리고 마디마디를 끊어 연주하는 리듬 음악이 반주를 담당한다. 민간의 방울춤과 유사한 느낌이 있다. 10월에 농사일이 다 끝나면 이와 같은 동일한 제식이 행하여진다. 여기서 말하는 국이상수, 답지저항, 수족상응, 절주 등의 표현은 우리 무용의 디프 스트럭처를 다 말해주고 있다. 그날 국립극장 무대 위에 펼쳐진 진쇠춤, 선비춤, 장구춤, 소고춤뿐만 아니라 제의, 진연, 무의, 신태평무와 같은 재능을 바친다는 뜻인데 궁중무용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 정제에도 그 디프 스트럭처를 전승하고 있다. 디프 스트럭처라는 거는 깊은 스트럭처, 구조, 깊은 구조 뭐 이런 뜻이겠네요. 나는 그날 밤 이 춤들을 연출한 천재적인 예술가 정구호에게 다음과 같은 전화 메시지를 날렸다. 나는 오늘 내 몸 안에서 고조선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소. 홍익 인간의 창조적 충동이 나의 혼을 일깨웠소. 우리 민족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했소. 순수지속이랄까? 순간의 간단도 없는 그 무대는 반만년의 예혼이 응축된 도약이었소. 선비춤 하나를 예로 들어봐도 보통 선비춤은 매우 절제된 정적인 미를 주선으로 하는데 이날 무대 위에 올려진 선비춤은 매우 발랄하고 자유로운 율동이었다. 복례 학춤의 춤사 위에 한량무가 얹혀졌다는데 한량무를 장무한 사람은 숙무를 창작한 한성준이다. 한성준은 홍성 사람인데 님의 침묵을 쓴 만해 한용운과 같은 동네 사람이다. 한성준은 한용운보다 나이가 5살 위인데 한용운의 아버지 한응준과 청주 한씨 같은 학렬의 사람이다. 한성준은 진실로 한국의 몸짓의 디프 스트럭처를 마스터한 춤의 대가였다. 한성준과 같은 지령에서 만해 한용운이 태어났던 것이다. 이런
도입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영딴 관계 없는 것 같은 일에서 출발을 해서 점점점 이렇게 다가가는 형식인 것 같아요. 별로 근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도입은. 왜냐하면은 기대를 갖고 딱 책을 대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김이 빠진다고 해야 되죠. 살풀이 춤과 발레, 우리나라 전통 춤의 대표적인 춤의 하나가 살풀이 춤이고, 이 살풀이 춤의 심층 구조는 모든 춤에 배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살풀이 춤을 무대 예술로서 그 원형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한성준이었다. 승무와 동시에 살풀이 춤을 구상했던 것이다. 승무가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고 있다면 살풀이는 우주적인 춤이다. 천지와 대결하면서 나의 몸에 낀 살을 풀어낸다. 지금 우리 역사에도 살이 낀 것임에 틀림없다. 살도 아주 막강한 살이 끼었다. 그렇네요. 살이 꼈어요. 야, 이 살을 끼운 거를 라고 표현을 하면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 살을 낀 살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 이성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성적인 방법으로의 기반을 두고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살이란 표현도 좋은데 뭐 감정적으로 잘 이해가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춤들을 서양의 발레와 같은 춤에 비교하면 매우 재미있는 구조적 대비가 드러난다. 발레는 우선 무인의 몸의 곡선이 드러나는데 반해 우리 춤은 몸을 감싸는 의상이 춤의 일부로서 우주적 곡선을 그린다. 전자는 드러남인데 반해 후자는 감춤이다. 전자는 발산인데 반해 후자는 수렴이다. 발레와 우리 춤의 최대 특징의 차이는 동작의 방향에 있다. 발레는 몸을 중력의 법칙에 반하는 역방향으로 뻗쳐나가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 춤은 몸의 모든 동작이 궁극적으로 중력에 순응하는 순방향으로 수렴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뻗침이나 발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뻗침을 다시 중력의 방향으로 수렴하는 동중정의 법칙을 따른다. 살풀이의 모든 순간에는 텐션이 있다. 즉 그 살풀이 동작의 고요함은 극도의 동의 긴장을 포섭하는 고요함이다. 중력에 반하여 뻗쳐나가는 바이텔리티보다 중력에 순하는 텐션이 훨씬 더 지속적이고 창조적이고 우주적 기운을 응축시킨다. 재즈의 코드가 재미있는 것도 하나의 코드 속에 무한한 텐션, 인버전, 확장, 대입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폐쇄적인 조화가 아니라 자유로운 파격의 조화이다. 뭐 재밌는 통찰을 말해주네요. 발레와 우리 춤의 최대 특징의 차이는 동작의 방향에 있다. 발레는 중력의 법칙을 반항하는 역방향으로 뻗쳐나간, 예를 들어서 뭐 튀어오른다든지 돈다든지 뭐 이런 역방향으로 발레는 이루어져 있고, 우리 춤은 이렇게 곡선으로 힘의 방향을 거스른다기보다는 그 신의 방향을 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를 보면 이쪽은 서양 발레는 약간 도전 정신이, 개척 정신 이런 게 좀 더 강해 보이고, 이 우리나라 춤은 이렇게 어떤 조화 이런 게 좀 더 강해 보이네요. 그게 동서양 문화의 차이가 기본적인 차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춤의 마력은 이름 일양의 순환을 따르면서도 반중력의 엘랑비타를 발산한다는 데 있다. 정구호의 연출은 적막한 듯 보이는 전통을 최첨단 아방가르드적인
짐으로 바꾸어 놓았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향연이라는 무대 율동에 감동을 받았다. 국립극장 대극장인 해오름의 7회 공연이 개막 훨씬 전에 전속 매진되는 이례적인 호응도를 과시했다. 한국 무용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텍스트가 되었다. 매표 라인에 줄 서 있는 어리고 훤출한 예고 학생들의 호기심과 동정어린 눈매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그들의 이데아가 향연의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 아름답기 그지없는 향연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길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선비춤의 향연은 이 땅의 지식인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여유롭게 삶을 즐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토록 아름답게 이 땅의 문화적 상식은 성숙해 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국립극장 앞마당에 군 헬기가 날아오르고 탱크가 장충동 거리를 메우고 무시무시하게 중무장한 특전사 군인들이 무대를 장악하고 폭약을 터뜨린다고 해보자. 민간의 평화로운 삶과 평상적인 예술적 질서가 군사적으로 분쇄되어야만 하는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왜 이것이 비상사태인가? 그러니까요. 7월 3일 계엄할 때 평화로웠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시끄럽긴 했지만 전쟁은 김건희와 윤석열 안에서만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재수없게 그자들이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최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건데, 예전 같으면 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이 계엄령에 당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대통령의 그런 어이없는 명령을, 권력으로 인한 어이없는 명령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이 마련돼 있었던 겁니다. 그게 법적, 법률적, 제도적으로나 비제도적 아니면 일상적으로나 전체적인 어떤 감정적 마음의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점으로나 이미 옛날 대통령의 그런 무지막지한 독재를 두고만 보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거는 도울 선생님과는 좀 다른 시각인데, 역사는 진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진보의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 진보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계엄군, 군과 경찰의 의미.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윤 대통령이 발동시키려 한 것은 경비계엄이 아닌 비상계엄이다. 경비계엄이란 대체적으로 비상계엄보다 도수가 약한 것이다. 이 계엄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은 군과 경찰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옛말에도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찰은 국내의治安 질서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질서에 관해서는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지 군의 소관이 아니다. 그렇죠.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게 바로 군대란 무엇인가? 국방이란 말이 있듯이 군대는 외부의 침략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방해하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군대는 대외적인 무장 세력이고 경찰은 대내적인 치안 조직이며 국가 행정 조직의 일부이다. 전쟁은 군인이 하는 것이지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치안에 관한 것은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지
군인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국내의 좀도둑을 잡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지 않는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내의 좀도둑을 잡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지 않는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동원하지 않는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것이고,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가 이런 일이 터졌을 때면 국민 총동원령이라는 게 내려지는 것이죠. 군대든 경찰이든 예비군이든 일반 시민이든 학도병까지도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에 가용될 수 있는 모든 전력이 전쟁에 외부의 세력이 침탈을 했다면 그 전쟁에 동원되는 것이고,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군인이든 경찰이든 민병대든 조직을 해가지고 국내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너무 고정관념에 잡혀 있는 겁니다. 군대의 무력을 국내의 사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계에 넘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계엄이라는 비상수단이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비계엄이라는 것은 일반 행정기관인 경찰의 힘으로만은 부족한 국내의 사태에 대하여 군대를 투입하는 것으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내의 행정사법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비계엄의 경우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특별 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단체 행동에 관한 특별한 제한 조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국민은 군법 회의의 재판에도 붙일 수 없다. 군법 회의는 즉결 처분이 가능하지만 경비계엄 지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비계엄은 낮은 수준의, 계엄도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나누는데 경비계엄은 낮은 수준의 계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이 경비계엄으로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하고자 했던 일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약하겠네요. 더 강한 조치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비상계엄일 텐데, 비상계엄의 의미, 윤석열이 선포한 것은 경비계엄이 아닌 비상계엄이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가 있거나 질서가 국도로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이다. 이것은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가 군의 관장 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영장 없이 체포, 구금이 가능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특별 조치를 받게 되며 징발, 징용이 가능하고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군법 회의에 의하여 행하여지게 된다. 그리고 군사 재판에서는 일정한 죄에 관하여 단심으로 판결이 난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란 국가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가 군정하에 놓이게 되는 비상사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무시무시하죠. 만약에 비상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만약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분이라면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비상계엄의 의미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계엄이 옳았다느니 합법적이었다느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 25%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은 뭣도 모르고 찬성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참 문제입니다. 알아야죠. 예전에 제가 일을 하러 다니면서 저쪽 경주 쪽에 거래처였는데, 아마 그때가 한참 더울 때였어서 한 9월? 10월? 9, 10월? 뭐 이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경주 저쪽 거래처 사장, 그 제가 납품하는데, 그 저는 뭐 꾸준히 한 곳에만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튼 우연히 뭐 이렇게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그렇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윤석열이 저거 계엄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9월, 10월이었는데, 좀 사실은 그때 민주당에서 이의 제기를 하긴 했었죠. 뭐 계엄할 거냐, 계엄의 징후가 보인다 어쩌고 하면서. 그래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 설마 뭐 너무 계엄하겠냐, 민주당이 너무 과민반응 보이는 거다, 저거 너무 심하다, 이런 식이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날이 갈수록 하는 거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고, 뭐 이 정도 윤석열 정부가 이 정도 생각을 하는 와중에 그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엄할 거다. 저도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사람이라고, 단지 북한의 공격을 어떻게든 유도해서 계엄을 하지 않겠느냐, 한다면 계엄을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런 저는 의견을 내보였는데, 결국에는 그 사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제 말도 뭐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자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쪽 서해안에 그 왜 예전 연평도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격 연습으로 빌미가 됐는데, 그걸 또 했다지 않습니까? 무려 10배 이상의 규모로. 근데도 북한이 반응을 안 했고, 그리고 북한의 무인기 드론을 날려서 전단지, 김정은을 욕하는 전단지를 뿌리고, 그것도 평양에다가, 에?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북한이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저 휴전선 근처에 있는 거기에 방벽을 쌓고, 대전차 지뢰들을 심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오히려 북한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방어태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도 무서웠던 거죠. 저 미친놈 하면서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경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반응을 안 해서,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뭐 최소한의 국지전 정도의 작전을 짰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가고, 명태군 사건은 터지고, 점점 탄핵의 징후가 보이고, 궁지에 몰리니까 계엄을 터트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 사장님, 경주에 어디냐, 건천산단 부근에 있던 사장님이었는데, 그 사장님의 안목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했어요. 아이고, 참. 자, 비상대계엄의 의미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염이 완전히 낫진 않아서 아직도 기운이 없고 좀 힘이 듭니다. 예. 또 오디오북을 한다는 게 에너지가 좀 꽤 많이 드나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오디오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책을 읽을 때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고, 또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곤한 상태에서 책을 읽다 보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진도를 나가려면 이렇게 읽으면서 오디오북으로 하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부분의 독서를 오디오북으로 좀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요. 아이고, 내일 송리산에 법규사에 가기로 했는데 영만 형님하고 그때까지 이게 몸이 완전히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래서 약도 하나 먹고 어제 약 먹고 나서부터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자,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선포의 불법성. 단지 계엄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국한되는 것이며 입법부는 계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국회 장악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은 윤석열의 계엄령 그 자체가 계엄의 자격을 지니지 못하는 불법적 선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계엄은 국가의 공공질서를 위한 긍정적 통제가 아니라 국가의 체제를 거부하고 무질서를 지향하는 내란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에 국한되는 것이고요. 계엄은 입법부는 계엄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분명히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분명 윤석열은 계엄 당일날 국회에 경찰과 군, 그것도 중무장한 군, 헬기를 동원해서요. 군 헬기를 동원해서 특수부대를 특전사를 군대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이 그거를 실시간으로 봤고요. 그런데도 뭐 질서 유지를 위한 어쩌니 하는 얘기를 하는데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주 참. 윤석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친 사람인데 아주 못된 인간이, 나쁜 인간이 미친 겁니다. 한마디로 악랄한 인간이 미친 거. 그러니까 아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정경이가 똥을 싸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똥을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이 똥 다 쌌어? 아이고야, 많이 좀 쌌다. 똥을 뭐 이렇게 많이 쌌어? 왜 이렇게 똥을 많이 쌌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적 없죠. 국회는 계엄의 정당성을 판정할 수 있다. 계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제적 의원 가반수의 찬성으로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12월 3일 날 계엄 선언을 하고 그 다음 날 12월 4일 새벽 1시 30분경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 과정도 온 국민이 지켜봤고요. 그런데 계엄 윤석열은 뭐 어떤 꿈꾸미를 그동안 꾸몄는지 새벽 4시 30분이 되어서 그때에서야 계엄 해제를 선언을 했는데 그것도 뭐 뒷말을 막 좀 붙였어요. 뭐 국정회의를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새벽이라 뭐 국무회의 의원들이 뭐 국무회의 의원들이 뭐 지금 뭐 소집이 안 돼서 좀 미뤄지고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좀 넘어갔어요. 그것도 아주 그때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주 야비하게 보이던데 윤석열이 아주 야비한 표정으로 나와가지고 나쁜 놈 새끼. 계엄에 대한 정치적, 대의적 통제를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에 의하여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계엄 중에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계엄 중에서 국회의 정상적 기능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국회의 마비와 국회의원의 체포, 무력화를 목적으로 1,500여 명의 군경을 동원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총 숫자는 5,275명, 국회에 동원된 숫자는 2,515명임이 밝혀졌다. 그것은 계엄이 소기하는 바의 목적과는 전혀 동떨어진 내란이며 국가의 도의와 무관한 소수의 난동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생각해봐도 열받는 게 그때 계엄 선언을 하면서 반국가 단체를 일거에 척결하고 뭐 이따위 얘기를 했습니다. 반국가 단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정확히 밝혔나요? 윤석열이 반국가 단체가 뭔지? 자기를 반대하면 무조건 다 반국가 단체였죠. 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정황상. 저도 윤석열을 반대하니까 반국가 단체인 겁니다. 현재 법적으로 윤석열은 대통령입니다. 저도 그런데 윤석열을 반대하니까 저도 지금 이 순간 반국가 단체 인원 반국가 세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전 어디 무슨 소속도 안 돼 있는데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엄을 선포했을 때 그래놓고서 지금 발뺌하는 걸 보면 참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쪽팔리지도 않은지. 인간이 아주 못됐고 그 저기 미친놈이기 때문에 그런 쪽팔리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 참. 아이고. 아. 계엄은 예방적 조치로 선포될 수 없다. 우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하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할 때만이 그 선포가 정당성을 지닌다. 첫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거나 대규모 무장 폭동이 났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났거나 극도의 사회 질서 혼란 상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하나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존의 사실이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으로 계엄은 선포되지 못한다. 계엄은 벌어진 사태에 대한 진압적인 비상조치이지 예방적인 조치가 아니다. 상황 요건에 대한 판단권은 대통령이 갖지만 반드시 국회에 의하여 사후 통지를 받아야 한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 우리나라는 평화로운 문명국이었다. 계엄을 선포해야만 하는 정당성이 아무것도 없었다. 선비들이 모여서 선비춤을 추고 몸매에 헌출한 여성들이 연두빛 치마 허리에 장구를 메고 국위상수, 답지저항, 수족 상응의 엑스타시를 구가하고 있는 그 평세의 자리에 계엄이라는 폭탄을 던진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현재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 형세의 비극일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같은 권력의 미친놈, 윤석열뿐만 아니죠. 지금 대통령 중에 뭐 권력의 미친놈들 많았지 않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제 그걸 이어서 윤석열까지 이런 자들이 나타나면 이 지금 남북한의 적대 상황을 얼마든지 자기네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대통령 권한을 뭐 축소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권한은 더 축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정경이 왜? 일로와. 일로와. 맞죠요? 말라. 괜찮아. 옳지. 아빠하고 같이 책 읽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잘생겼다. 우리 정견이 잘생겼다. 잘생겼죠 우리 정견이? 아빠하고 책 읽자. 배고프지? 아빠 책 조금만 더 읽고 밥 먹자. 알았지? 헌법상 계엄이 없는 나라도 많다.
둘째, 군대를 동원해서야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필요 요건이 객관적으로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군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비상사태의 수습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 경찰 병력만으로도 수습이 가능한 때에는 계엄 선포의 긴급성은 없다. 우리나라 경찰력의 실력으로 국내 소요를 진압 못하는 상황은 없다. 계엄령이란 실제적으로 존재 의의가 없다. 전쟁이 나면 속전속결로 민첩하게 군대가 대응하면 될 것이요. 국내 문제에 관해서는 군 병력의 동원이 필요할 까닭이 없다. 독자들은 내 말에 의심을 느끼는 자도 있겠지만 국민의 기본 권리를 마음대로 무시하고 유린할 수 있는 계엄법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나라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찬성입니다. 역사에서 배워야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엄이 일어났다는 것은 계엄법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계엄법을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찬성입니다. 계엄법을 없앱시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한마디 하자면, 그러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데, 뭡니까? 한동훈이 뉴스로 어저께 오늘자 뉴스로 보니까 자기가 3년만 하고 개헌을 하고 대통령 3년만 하고 개헌하고 물러나겠다 이따위 소리를 해요. 안 믿습니다. 일단은 저들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안 믿습니다. 그리고 설사 믿는다고 해도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해요? 자기 능력 이때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택도 없다는 거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을.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는 윤석열 물 먹이는 겁니다. 연 먹이는 겁니다.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하겠다. 근데 윤석열이 하겠다는 걸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놈들인데 뭐. 한동훈은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자입니다. 이때까지 보여줘 왔잖아요. 윤석열과의 갈등도 자기 이익 챙기려고 윤석열과 갈등한 거예요. 한마디로. 개놈의 새끼들. 아유. 권력이 그러니까 권력의 사유화를 하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된 놈들인 겁니다. 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낸 책의 제목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어찌 그렇게 상상력에 빈곤함을 보여주는지. 만화 같은 현실 아닙니까? 한동훈이 국민이 먼저여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네? 그 외로도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며
대통령 개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부터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긴급 담화문을 읽기 시작했다. 이 시각에 나는 나의 서재에서 시경의 번역을 검토하고 있었다. 어떻게 시경을 번역해야 그것이 오늘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있는 유행가 가사처럼 들릴까 하고 요리조리 궁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책상 위의 스마트폰이 시끄럽게 벨소리를 냈다. 아, 좋은 책을 쓰시려고 하고 계셨네요. 도효 선생님께서. 시경 이게 도효 선생님이 번역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맞을 것 같아요. 꼭 사서 보겠습니다. 도효 선생님 시경 번역하셔서 내시면. 예. 요즘 스마트폰 기능 덕분에 나는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 외에는 번호를 다 차단시켰기 때문에 밤 시간에 내 폰을 울릴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대강 우발적인 엉뚱한 전화가 울리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짜증이 난다. 고요한 밤의 고조선의 노래와 21세기 콘템포러리 벨소리는 영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짜증스럽게 스마트폰의 창을 들여다보았다. 해화동 로타리 근방에서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신대 후배였다. 그는 한없이 착한 사람이다. 부인과 열심히 일하면서 매우 건강한 삶을 꾸려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진의 달인이라서 아름다운 조선 땅의 자연 광경을 시시철철로 담아내어 나에게 보내준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윤석열이가 계엄을 발표하고 있다고요. 이거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진짜. 빨리 화면을 보세요, 선생님. 피신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차 몰고 갈까요? 강구는 난리통에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나 도올인 모양이었다. 그만큼 그는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다. 내가 김어준 만큼이라도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나는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서는 이 어준 총수에 비하면 잽도 되지 않는다. 죽으라고 원고를 긁어대도 책 몇 권이 안 읽히는 초라한 서생일 뿐이다. 아닙니다. 선생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요. 예. 한번 꼭 뵙고 싶은데 말이죠. 도어 선생님 뵙고. 근데 도어 선생님 그런 거 안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만나고 이런 거를. 한번 뵙고 뭐 세상 이야기 좀 하고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예. 걱정 말고 가게 일이나 잘하고 있게. 나는 비상계엄 선포문 내용이나 검토해 봐야겠네. 고조선 문화권의 노래 대신에 갑자기 윤석열의 계엄 담화가 내 의식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분석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도 논리적으로 저열했고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읽는 윤석열의 표정 자체가 위선의 현실일 뿐이었다. 웃겨 죽겠네요. 참. 저는 그럼 이날 뭘 하고 있었냐? 저는 12월 3일 날 오전이었나? 오전 맞는 것 같습니다. 차가 고장이 났어요. 제 화물차가. 그래가지고 또 공장에 갔습니다. 그게 차 고장 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는데 차가 또 뭔가 고장이 나서 공장에 맡겨놓고 버스 타고 버스를 탔죠 그때. 버스 타고 털레 집에 돌아와서 속이 상해서 치킨 하나 시켜가지고
저녁 때 예. 소주 한잔 하면서 소맥을 했죠 그때. 소맥을 하면서 속이 상해서 뭐 그냥 유튜브 뭐 좀 보다가 일찍 잤어요. 그때 10시 전에 잔 것 같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술도 마셨겠다. 소맥하고 치킨 듣고 일찍 잤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부시시 술 먹었으니까 차도 뭐 공장에 있겠다. 늦잠은 자고 8시 뭐 넘어서 일어났던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켜니까 뭐 계엄이 뭐 발동됐다는 거예요. 보면 누워서 이렇게 자리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꿈인가 보면서 야 이게 꿈인가 싶더라고요.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계엄이라니 무슨 소리야. 어리둥절 해가지고 TV부터 이제 켜봤죠. 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뉴스만 본 겁니다. 뉴스만 계속 봤어요. 차도 이제 고장 나서 있으니까 계속 뉴스 보고 걱정이 돼가지고 뉴스도 뭐 계속 계엄 얘기만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죠. 참 그때 그 황당함과 걱정을 생각하면 참, 내 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 위기감이 팽배했던 그 위기감, 긴장감이 참 굉장한 압박감으로 저는 느껴졌었어요. 예. 우리나라가 진짜 이거 어떻게 될까? 큰일 났다. 망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상황이었죠.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5초까지 읽었는데요. 계속 이제 제 얘기를 하면서 책을 읽으니까 진도가 크게 빨리 나가진 않는데 이 책을 고르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계엄 이때까지의 상황을 정리도 해볼 겸 참 잘 정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견이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뽀뽀 뽀뽀. 네버엔딩 뽀뽀.